5의 2단원으로 갑니다. 현대사회 변화고 뭐 배울 거냐면 현대사회 변화에서 정보와 뒤에 보면은 세계와 다문화 사회 이 세 개 나오거든요. 아, 네 개구나. 인구 문제까지 네 개. 5의 3단원은 내용이 없다.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 다 찾아보고 모의고사 다 찾아봤는데 모의고사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와. 근데 정답률이 95%이래요. 그래서 그냥 5의 3단원 자체를 안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시간에 그냥 뭘 할 거냐면 인구 부양비 문제를 한 문제 더 풀 겁니다. 근데 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5의 2단원만 딱 뺄 건데 뭐만 좀 어렵냐면 인구 부양비 문제가 여기는 가장 어렵게 나와. 뭐랑 계층 이동 문제, 그다음에 인구 부양비 문제, 그다음에 빈곤성 문제가 3대 도표 파트예요. 그래서 그쪽 내용을 좀 더 깊게 보는 식으로 타임 동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만 했던 거 있잖아. 뭐 기능론, 갈등론, 뭐 이런 거, 문화 파트 이런 거처럼 내용 구분하고 그냥 거기 맞는 거 선택 고르는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제일 처음 정보화 봅시다. 현대사회 변화가 총 4개 있는데 정보화, 두 번째가 다문화 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구 변화인데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인구 부양비 구하는 걸로 나와요. 요거만 좀 어렵다. 요거만. 나머지 그냥 이거 중에 그냥 읽어보면 되고 정보화는 그냥 시대 그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구분하는 문제.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첫 번부터 보자. 농업사회부터 봅니다. 1차 주요 산업 농업사회에서 1차는 농업이겠죠. 당연히 농업사회니까. 1차 농업사회. 산업이 뭔지는 내가 1학년 때 얘기를 했다. 산업이 뭐가 산업이야? 어떤 걸 산업이라고 합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생산물을 생산하는 게 산업이야. 약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기본이니까. 생산물을 생산한다 그래서 생산하는 일이라서 산업이야. 생산물이 뭐가 생산물입니까? 고일 통합사회 때 내가 가르쳤는데 어떤 게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물이야. 우리는 무슨 차이니? 저는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재화와 서비스 차이. 그렇지 맞아요. 유형의 물건, 무형의 활동. 나도 지금 생산활동 중이죠. 그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중이잖아.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돈을 벌고 있으면 GDP에 기여하면 전부 다 생산활동이야. 그래서 재화 서비스가 생산인데 1차, 2차, 3차에서 1, 2차는 전부 다 재화를 생산하는 겁니다. 3차가 서비스업이야. 근데 1차는 재화를 생산할 때 어디서 재화를 얻냐면 여기도 재화인데 여기 재화는 from 자연에서 얻는 거야. from 자연이기 때문에 농림업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농림업이 1차 산업이야. 농림업. 그래서 땅에서 재화를 얻어. 농업이죠. 산에서 재화를 얻어. 임업. 이거 뭐 목재업 이런 거 있잖아. 나무하고 버섯 채취하고 이런 게 다 임업에 속해요. 과일 따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업은 바다에서 재화를 얻는 거잖아. 그래서 농림업이 1차고 2차가 재화를 얻는데 그거를 사람이 가공하면은 사람이 가공하면은 2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공업입니다. 공업, 제조업, 건설업 이런 거 그런 게 전부 다 2차 산업이죠. 3차 산업은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무형의 무언가면 다 전부 다 서비스예요. 3차 산업이야. 그래서 금융, 의료, 관광, 정보, 지식 이런 게 전부 다 서비스예요. 괜찮죠?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농업사회니까 1차 산업이잖아. 농림업. 그래서 1차 농업이 주요 산업이고 2차니까 뭐겠니? 공업이다. 공업. 그리고 제조업 이런 게 다 공업이잖아요. 공업.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활동. 그래서 2번이 제조업이라 했네. 공업 같은 말입니다. 제조업. 2번 제조업. 1번에는 농업, 2번은 제조업. 제조업이 주요 산업이던 시대고요. 3차 산업은 정보사회에서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농업이나 산업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거든요. 생산 요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농업사회에서는 토지로부터 노동과 토지가 주요 생산 수단이야. 토지. 4번에는 토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고 재화를 얻을 거고. 그다음에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입니다. 자본. 지금이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
산업화 이후 공장이 들어선 이유는 전부 다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 자본이다. 자본가, 뭐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내 노동이나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니까. 돈을 많이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을 돈을 많이 벌면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왜 출산율이 높았냐면 농업사회에서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어. 내 노후를 책임지고 싶어. 그럼 뭘 하면 돼? 애를 많이 놓으면 돼. 왜?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 뭐니까? 노동이니까. 노동력. 근데 지금은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 뭐라고? 자본이라고. 애를 놓으면 적자입니다. 적자. 그죠? 중산층 이상의 사치스러운 취미 활동이 됐죠. 육아는. 그래서 이제 내 노후를 책임지려면 뭘 낳아야 되는 거야? 돈을 낳아야지.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애 안 놓고 다 돈 놓으러 가니까 출산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뒤에 똑같이 나와요. 출산율, 저출산 그 고령화 문제점, 인구 부양비 나올 때 같이 나올 거예요. 여튼 토지였던 시대고 자본이었던 시대고, 근데 아직 이제 현재 오고 있는 중이죠. 미래 사회. 정보화 사회에서는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 뭐가 될 거다? 정보가 될 거다. 이건 정보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인구 계층 이동할 때도 했잖아. 두 가지 장밋빛 미래와 핏빛 미래가 있잖아. 장밋빛 미래 뭐 무슨 형? 타원형 인구죠. 타원형. 맞죠? 대부분이 이제 정보가 가치 창출 수단인데,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인데, 대부분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죠. 정보는 이제 한정이 돼 있지 않으니까, 정보는 무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보 접근성이 높다면 중산층이 거의 사회 대부분이 되겠죠. 근데 똑같이 정보 사회지만 정보가 다 같은 정보가 아니다. 질이 높은 정보와 질이 낮은 정보가 있고, 정보는 다 무한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이 낮은 정보만, 진짜 돈이 되고 이제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고급 정보들은 일부만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핏빛 미래, 그래서 이 모래시계형 인구 구조였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고, 생산 방식은 농업 사회는 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만들 수 있는 품종도 적고, 만들 수 있는 그 재화의 가지수도 적고,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속도도 어때? 느려요. 그래서 소품종 소량 생산합니다. 적게 생산해서 소품종, 적은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소량 생산. 이게 농업 사회고, 근데 산업 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품종은 똑같이 적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지. 공장에서 여러 물건을 다양하게 만들지 않아. 자동차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지. 근데 그 몇 개의 적은 품종을 어떻게 한다고? 소품종을 이제는 대량 생산하는 시대로 바뀔 거예요. 대량 생산. 근데 정보 사회에서는 어떻게? 다품종을 조금씩 만드는 거지. 소량 생산. 요새는 핸드폰도 1년마다 바뀌고 하잖아. 매년 나오고 하죠. 근데 그 산업사회에서는 뭔가 새롭게 이전에는 없는 다양한 이전과는 다른 기성품들과 다른 무언가다. 불량품이야, 불량품. 여기는 아예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똑같은 것들이 이거는 유행에 지난 걸로 보는 거지. 엄청 유행이 빈번하고 속도가 빠르잖아, 속도가. 그래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비싸게 소량을 조금씩 다양한 걸 만들어요. 그지? 예전에는 똑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싸게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박리담의 형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산업사회는 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대품종 소량 생산하는 시대가 정보사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중매체, 농업사회는 대중매체가 없었습니다. 일반 대중이 없었지. 문화파트 할 때 배웠잖아. 대중문화라는 거는 뭐에 대한 반대말로 나온 거야? 귀족문화에 대한 반대말로 나온 거다. 문화향유층이 고급문화, 뭐 귀족문화 이런 거에 대한 반대말로 일반 민중들이 주축이 되는 문화가 대중문화였죠. 그래서 농업사회는 대중매체가 없기 때문에 신문 이런 거 없잖아. 오디오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대중매체 자체가 없었고, 근데 산업사회가 되면은 대중매체가 있죠. 어떤 매체들이 있었습니까? 전통적 대중매체 뭐뭐 있었어? 시각 이거 우리 다음 주 시험 칠 건데. 시각 매체, 신문 같은 것도, 영상 매체, TV 같은 것도, 라디오 같은 거, 음성 매체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인쇄, 음성, 시각 매체, 인쇄, 음성, 영상 매체입니다. 영상 매체 세 가지. 인쇄, 음성, 영상 매체. 이 세 가지 있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오늘날에는 어떤 대중매체라 그래? 새롭게 등장한 대중매체. 뉴미디어. 그렇지. 11번 뉴미디어.
있고, 소통 방식에 있어서 소통 방식. 예전에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공동체 내에 폐쇄적으로 이루어졌죠. 그 예전에 땅 덩어리 하나 있었잖아. 장원이라고 그러죠. 장원. 중세 시대의 토지 단위. 영주가 다스린 하나의 토지고. 장원에 매여 있는 그 농민들을 뭐라 그래요? 농노라 그러지. 왜 농노야? 왜 노예적 성격이 있다 그럽니까? 못 도망가요. 그지, 거주기 전에 자유가 없어. 얘네는 이 땅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금을 바쳐요? 영주한테 세금을 바치거든. 영주한테. 그럼 얘가 도망가면 다른 서로 경쟁하는 건데, 장원끼리, 영주끼리. 얘가 여기 도망가면 여기다 세금 낼 거 아니야. 도망가면 안 되지. 그래서 거주기 전에 자유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 구조였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소통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산업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등장하니까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잖아. 소통이 가능해. 근데 그 소통은 어디서 어디로만 이제 매체를 생산하는 사람이 우리한테만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일방향 소통입니다. 12번에는 일방향 소통. 일방향 소통. 대중매체가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방향 소통이라는 얘기는. 근데 정보사회에서는 어느 방향? 우리가 직접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죠.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거잖아. 뭐 유튜브 스트리밍 하면 우리가 댓글 남기면 이제 스트리머가 읽어주죠. 그래서 돈에 쏘면 막 같이 웃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쌍방향 소통 혹은 양방향 소통이다. 자, 아래는 너무 많아가지고 빈칸으로 뚫기에는 그냥 상중하로 나눴거든요. 상중하. 관료제 조직 비중 어떨까? 농업사회 관료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제일 낮다라고 표시하세요. 하. 낮은 거. 제일 낮은 거. 관료제 조직 비중은 농업사회는 낮습니다. 관료제 조직은 뭐밖에 없어? 정부밖에 없어요. 정부는 관료제와 심지어 중세에는 봉건제 사회에서는 관료제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이제 절대왕정 이후에 이제 왕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관료제식 사회 구조가 형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딱 있고 왕 밑에 신하 밑에 쭉 내려가는 그런 구조, 관료제 구조. 정부만 있어요. 정부만. 그 외에는 일반 사회 조직은 관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거고 산업사회에서 관료제 조직이 어떨까? 가장 높아요. 가장 높습니다. 윗상자 치고요. 관료제로 운영되죠. 정보사회는 관료제가 있어 없어? 여기는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 그 조직 구조가 있는데 공식 조직이었죠. 탈관료제들, 관료제들. 근데 중간 관료가 많이 이탈한 형식이었잖아요. 탈관료제 사회는. 탈관료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이 가운데. 그러니까 전통 사회보다 좀 많다는 거죠. 탈관료제도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같은 말로 뭐라고 나올 거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밑에 관료제 조직은 중간 관료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중간 관리가 있다. 공무원이죠. 공무원 집단이 거대하다. 같은 말이고 조직 내 결정 권한의 집중 정도도 같은 말입니다. 결정은 누가 내려요? 관료제 사회에서 위에서 내려. 왕이 내려. 이거 받으시고. 뭐 하나 남았지? 중간 관료제 역할 중시, 조직 내 결정 권한. 그지. 관료제는 결정은 누가 내린다고?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관료제에서는 왕이나 지휘부만 결정을 해, 맞지? 회사에서는 회장님만 결정 내리잖아. 근데 왜 이렇게 결정권자는 저 위에 한 명 있는데 왜 중간 관료가 이렇게 많은 거야? 결정권자가 지시를 내리면 그 행정 업무를 하려고 있는 거죠. 밑에다 이제 하달하고 다시 결과를 취합해서 위로 보고하고. 그래서 위계 질서로 수직적으로 명령이 내려가는 거잖아. 상명하복, 위계 질서, 업무 서열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조직 내 결정의 권한 집중 정도는 관료제가 중앙 집권이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중앙 집권화 될수록 그 상층부의 권력이 강할수록 그 관료제의 정도가 심한 겁니다. 탈관료제는 근데 권한이 분산돼 있었죠. 회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 현장 실무자한테 권한을 많이 던져줬잖아. 예전처럼 위에서 보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지시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너무 이제 사회의 변동 속도가 혹은 뭐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이거를 위에서 다 결정하고 심지어 알 수도 없죠. 너무 전문화돼 있잖아.
속도도 빠르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장 실무자들 그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 대신에 권한도 막중한 대신에 책임도 막중하게 물리는 형태죠. 그래서 거기는 결정 권한이 분산돼 있다 그랬어. 그래서 조직 내 결정의 권한 집중 정도는 관료제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같은 말. 다음 변동사회, 농업사회가 상중하 중에 뭐겠니? 제일 낮겠죠. 농업사회. 변화 속도는 가장 낮을 거 아니야. 하. 산업사회는 변동 속도가 중. 그렇지. 조금 더 빠를 거고 오늘날이 제일 빠르겠죠. 상. 변동 속도 상. 다원화 정도. 농업사회는 다원화가 하. 가장 낮을 거고 산업사회가 중. 조금 높아졌겠죠. 근데 아직도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식으로 대량 생산되니까 비슷비슷한 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정보사회는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을 겁니다. 상. 다원화 정도 상. 그러니까 구성원 익명성 정도. 농업사회. 하다 다 알고 있는 거지. 이제 뭔가 가족 같은 공동체죠. 여기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뭐 하는 것도 똑같고 이 좁은 장원에서 거의 구 하나 정도 되는 지역에서 평생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서로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는 사회입니다. 익명성은 없고요. 그다음에 산업사회는 익명성이 중이다. 중 조금 높습니다. 그 전화 등 비대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매체가 발달하면서. 그래서 익명성 가운데 정보사회가 가장 익명성이 높죠. 익명성 상, 정보사회 상. 근데 확대가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반대말은 핵가족입니다. 핵가족. 3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의 비율은 농업사회에서는 엄청 높았겠죠. 일반적으로 대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형태였을 거예요. 확대가족이 대가족입니다. 확대가족이죠. 확대가족. 3대 이상. 농업사회 높고 산업사회는 조금 줄고 오늘날에는 거의 핵가족 혹은 1인 가구 더 줄었죠. 혼자 사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중하식으로 가고요. 확대가족 비중.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농업사회에서는 높았죠. 내가 문 열고 나가면 밭이 나오던 시대야. 내가 뭐 일하는 지역. 근데 오늘날에는 직주분리 현상 말고 뚜렷하잖아요. 방면에 통합사회 도시화 가르치고 왔는데 도시기능분리, 집신기능, 이신기능 기억나죠? 산업사회에서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합니다. 하. 중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세요. 정보사회가 중이다. 중. 정보사회가 가정과 일터가 그냥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야. 정보사회는 집에서 재택근무 가능하잖아. 그래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이 중이고 산업사회가 공장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는 일을 못 하죠. 공장에서 이제 볼트를 조이고 너트를 조이고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공간적 제약, 농업사회는 공간적 제약이 가장 높습니다. 애초에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죠. 산업사회는 공간적 제약이 조금 줄고요. 도시가 발달한다는 거는 거주 이전에 저희가 생겼다는 얘기야. 도시민들이. 정보사회는 공간적 제약이 가장 없죠.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공간적 제약이 가장 작습니다. 정보사회. 직업의 동질성 정도, 농업사회는 동질성 정도가 가장 높아요. 그죠? 앞집에 뭐 농부, 옆집에 농부, 뒷집에 농부, 건너집 농부 다 농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통사회에서는 다 같이 손잡고 이 집에 모내기 해주고 저 집에 모내주게 해주고 우리 집 그 다음날 모내기 해주고 둘의 품앗이 이런 거 많이 발달했잖아요. 다 농부니까 서로 뭘 아닌지 다 빠져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화 시대는 중입니다. 중. 직업의 동질성 정도. 이제는 다 같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다 노동자예요. 옛날에 전부 다 농부였는데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은 전부 다 공장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인구 규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노동자를 공장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제반 도시 환경 같은 게 많이 늘어나서 직업이 조금 이전보다 늘어나는 거겠죠. 학교 뭐 도시 안에 뭐 미용실 우표 우체국 이런 게 다 조금 생길 거잖아. 인구 규모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동질성 정도 중간. 정보사회는 그냥 완전 막 천태만상이죠. 전부 다. 옆집에 소방수, 앞집에 웹툰 작가, 저 건너집 강사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가장 낮습니다. 정보사회. 대중매체의 사생활 침해. 농업사회 없죠. 왜냐하면 대중매체가 없으니까. 대중매체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대중매체가 중간 정도. 신문에 내가 큰 사고 치면 신문에 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정보사에서는 내 20년 전에 올린 중이병 구력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죠. 그래서 대중매체가 사생활을 많이 침해합니다. 이제 하중상이죠. 하중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도. 대중회기라 정도 농업사회는 가장 낮습니다. 회기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가 가장 높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뭘 사는 거야? 기성품을 사는 겁니다. 근데 정보사회가 중간입니다. 대중회기라. 다양한데 농업사회는 왜 대중회기라가 안 나타나냐면 사실은 대중매체가 동일한 정보를 뿌려야 회기라가 나타날 수 있거든. 대중매체가 없죠. 회기라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회기라가 가장 낮아. 산업사회는 뭐 신문사든 방송국이든 똑같은 정보만 쭉 뿌린단 말이야. 그럼 그 당시에 유행하던 뭘 따라 다 가는 거라고. 근데 산업사회는 이제 서로 다양한 매체들이 오만 잡다한 정보도 다 있죠. 그래서 이 농업사회보다 좀 덜하지만 농업사회는 덜하지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기라 정도가 중간이다. 구분해라. 이거 헷갈릴 수 있다. 밑에 산업사회는 대중매체가 등장해서 농업사회보다 변동속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전화등 비대면 가능으로 농업사회보다 익명성이 높다. 농업사회는 대중이 없기 때문에 대중회기가 나타날 수 없다. 여기까지 주의합니다. 됐죠?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60%, 40% 이걸로 풀 수 있지. 오, 45번에 3번, 46번에 1번, 47번에 1번입니다. 틀린 거 있니? 가만히 있니? 47번만 본다. 47번만. 자, 이게 약간 그 보성여고 스타일이시죠, 이거. 보성여고 선생님들 이렇게 되시잖아. 그래서
뭐가 좀 낚이냐면 대답이 1점인데 1점인데 대답이 아니어야 그래서 틀린 거여야 1점인 겁니다. 그러면 B가 A에 비해 정보 제공자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한가가 아니오인데 1점이죠. 그러면 B는 A에 비해 정보 제공자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B가 뭐겠니? 정보 제공자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 B가 정보죠 정보사회. 그래서 B를 정보사회, A를 산업사회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오를 잘 못 보면 문제 정반대로 풀어가지고 정답률이 50% 미만인 거예요. 그다음에 봅시다. A는 B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산업사회죠. 산업사회는 물리적 거리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다. 정보사회는 없으니까 기억 맞고. 니은 가의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간다면 다원화 정도는 정보사회가 더 높죠. 들어간다면 기억은 높은가 예인데 A는 B에니까 0점이죠. 0점. 채점 결과 틀린 거잖아. 예 대답이 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0점이라서 1점이라서 틀린 거고요. 니은 틀렸고. 자 기억이 0점이라면 틀린 거가 들어가야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높다. 중요합니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산업사회는 무조건 공장에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뭐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했죠.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높기 때문에 0점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기억만 정답입니다. 넘어가고. 정보화는 그렇게까지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냥 산업사회, 정보사회, 농업사회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표를 달려다 외우면 됩니다. 그 안에서 나올 거고. 다음이 세계화다. 세계화. 그 이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배웠냐면 고1 통합사회 때부터 배웠죠. 그 단원에 나오잖아요. 세계화. 자,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간 의존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상이 세계화야. 그죠? 다행히 이제 지역화 내용은 빠졌어요. 세계지리에서 주요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자, 구분은 똑같이 통합사에 나왔던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쪽 부분만 잘라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다국적 기업 이런 게 늘어났나? 다국적 기업 뜻이 뭐였어?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죠. 뭐가 분리돼 있어요? 본사랑 생산 공장이랑 그다음에 뭐 연구소 뭐 이런 게 다 분리돼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다. 본사는 서울에 삼성 본사 있고, 그다음에 뭐 생산 공장은 베트남 가 있고, 연구소는 일본에 가 있고, 연구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공간적 분업이라 그래. 공간적 분업을 하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었고, 문제점은 뭐가 맨날 나오겠니? 당연히 빈부격차 확대됐습니다. 빈부격차. 이번에 빈부격차. 이런 게 오답선지로 통합사에 나온 건데 사문은 이렇게는 잘 나오진 않아요.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잖아. 그러면 본사의 현지의 생산 공장에 가겠지. 그죠? 현지의 생산 공장에 가가지고 그쪽 지역에 생산 부가가치가 늘어난단 말이야. 거기서 고용해가지고 노동자들이 현지 고용해가지고 이제 생산할 거 아니야. 그 지역에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GDP는 올라가요. 당연히 맞죠? 그러면은 이제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생산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가 빈부격차가 감소하였다로 나온단 말이야. 그럴 듯하잖아 선지만 보면. 근데 이거 정답이야 오답이야? 빈부격차 줄어듭니까? 생산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 빈부격차도 늘어나요. 여기서 노동자 왜 이리로 이전한 건데 여기가 더 생산비가 싸니까 인건비가 더 싸니까 해외로 이전한 거잖아요. 동남아 이런 데 공장 짓잖아 생산 공장. 인건비 저렴하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든 다음에 여기 한 10만 원씩 주고 임금 해가지고 월급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물건 만들어. 그럼 물건 팔아가지고 한 5천만 원 벌 건데 4,900만 원 어디로 가요? 본사로 가잖아. 맞죠? 그래서 그 세계가 하나로 통합될수록 전부 다 비교에 있는 산업에 특화하는 개념이거든요. 자기가 더 잘하는 거에 집중할 거라고. 그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특화한 나라가 더 많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요? 그래서 좀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막 비판하는 게 비교의 개념을 비판하는 게 자기가 잘하는 거에 특화하는 거잖아. 그럼 선진국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뭐만 특화할 수밖에 없어. 1, 2차 산업에 특화할 수밖에 없다고. 돈 되는 걸 많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막 이런 게 막 개념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는 무조건 확대되는 거다. 세계화가 늘어나면. 이해하니 지금 뭔 말인지? 묻지 말고 씨. 그렇다. 문제점 빈부격차고 그래서 해결책으로 뭐 해야 되냐면 ODA라고 이 통합사이트 나왔죠? ODA 뭐였어요?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 뜻이 한글로 번역하면 공적 개발 원조. 생일 때도 나왔다 이거. 공적 개발 원조.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세요. 공적으로 오피셜리 개발하는 거 디벨롭먼트를 뭐한다? 어시스턴트 원조 한다. 공적 개발 원조. ODE라는 거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그냥 기술 원조 뭐 그다음에 산업 기반 시설 지원 뭐 이런 거 식량 원조 이런 거 다 당연히 다 포함해서 이런 걸 해주기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을 깔아주기 위한 원조를 ODE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원래 ODA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 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그 뭐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데 한 ODA 사례가 나와요. 공적 개발 원조고요. 국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슨 운동 나와야겠니? 무슨 무역 운동? 공정 무역 운동이다. 공정 무역 운동. 공정 무역. 이거 커피 그 3,000원짜리 커피 메가커피 마시면은 그 커피 케냐에서 커피 따는 어린이 노동자는 얼마 받는다고? 3,000원이고 50원 정도 받아요. 0.5%가 받거든요. 50원 정도 얻는 거지. 근데 이 내가 커피를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누군데? 케냐 노동자잖아. 케냐 노동자가 가장 이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거에 기여를 많이 했음에도 걔가 가장 적은 몫을 돌려받고 있다고. 그게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공정무역운동은. 그래서 무역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거야. 지금 무역의 이익은 거의 대부분 거대 유통사라든가 그 최종 그 판매자한테 거의 대부분의 이윤이 돌아가거든요. 편의점 주인, 카페 주인, 그다음에 그 스타벅스 본사 뭐 이런 데로 대부분의 이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공정무역 마크도 좀 기억해 보세요. 이거는 윤리 내용인데 뭐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손을 흔드는 뭐 사람 모양이래요. 공정무역 마크가 붙어 있으면 일반 커피보다 모든 커피 포함해서 모든 물건들이 공정무역 마크가 붙어 있는 물건의 일반 물건의 가격이 조금 비싸요. 비싼데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고 뭐 하겠다고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대신에 저개발국 노동자들한테 조금 더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거 비판도 많이 받아요. 이거 빈곤 포르노 하고 있다고. 그 실제로 물건을 비싸게 팔고 저개발국 노동자한테 얼마 더 가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가 않거든요. 뭐 이러면서 판다고 이제 이윤 추구 수단 중 하나 아니냐, 그린워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여튼 교과서에서는 좋은 개념으로 나와요. 좋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공정무역 상품 구매다. 공정무역 운동 혹은 공정무역 상품 구매. 다음 문화적에서는 문화 교류가 확대되겠죠. 그래서 뭐 문화 다양성이 증진된다고 좋은 얘기고 도덕적인 얘기고 빈칸도 안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화 획일화나 소멸 문제점이다. 둘 다 주의합니다. 문화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어. 장점이죠. 문화 획일화가 나타날 수 있어. 같이 나와요. 문화 교류가 확대된다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떤 개별적 국가의 문화가 전 세계로 쉽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거거든. 문화끼리도 서로 경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로 선진국 문화가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 가면 카페는 다 뭐가 있는 거야? 스타벅스만 있는 거야? 패스트푸드는 다 뭐가 있는 거야? 맥도날드만 있는 거야. 그죠? 문화 핵이라 문화 소멸. 언어도 막 해가지고 선진국 언어가 다른 언어를 대체하기도 하죠. 식민지배 이런 거 하고 하면. 네, 그런 경향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사멸 언어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반대로 일정 이 조그마한 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이거 지역화 사례도 나오잖아. 어떤 지역의 독특한 지역만의 문화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세계화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브라질 삼바 축제가 삼바 지역의 지역명입니다. 삼바 지역의 조그마한 지역 축제였단 말이야. 근데 막 라틴 뭐 정열 뭐 이런 그 브라질 문화스러운 느낌을 이제 북반구 나라에서 많이 못 받았던 거지. 그런 축제의 그 문화 양식을. 그게 좀 이제 전 세계적에서 좀 보기 힘든 문화적 양식이니까 그게 저기 있으면 저런 독특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세계적 축제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문화는 다 없어져요. 그래서 문화 획일화 혹은 문화 소멸이 문화 다양성 증진과 같이 나옵니다. 세계화의 장점이 단점이야. 모순되는 것 같은데 둘 다 장점 혹은 단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문화 획일화 소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해결책으로 소멸화 획일화 되면 안 되니까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주체성 있게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너무 좀 좋아 보인다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문화는 뭐 좀 하찮아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애니메이션도 막 일본 애니도 좀 보고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이제 한국 영화도 보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팝송도 듣고 케이팝도 듣고 뭐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체적으로 문화를 수용한다 뭐 이런 거 나와요. 다음 현상 정치적으로는 보편윤리가 확산될 거고 보편윤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 얘기하는 거야. 우리 문화 상대주의 할 때 배웠습니다. 어떤 거 있었어요? 그 인간 존엄성 막 이런 거랑 또 그 골든 룰 전 세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무슨 율? 황금률 이런 거 있었다. 역지사지의 정신이었어요. 유교에서는 뭐 어떤 거? 유교에서는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 크리스트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에게 대접하라 이런 거. 황금률 이런 거. 그런 윤리가 확산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치들이라고. 그런 게 쉽게 더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갈 거고. 그러면 보편윤리와 특수윤리가 하는 갈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행위,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전에는 뭐만 교류가 좀 없었을 때, 교통통신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만 국제사회 행위 주체야? 국가만 행위 주체야? 국가가 아닌 존재들은 그 국가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근데 요새는 비정부 기구, 영향력 있는 개인, 국제 기구, 뭐 다국적 기업 이런 게 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입니다. 굉장히 다원화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등장해서 개별 국가나 약소 국가, 개별 정부의 자율성이 조금 제한돼요. 이제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환경 파괴시키면서 산업 발전 막 하고 싶거든. 전 세계 환경 단체들이 막 들고 나가지고 막 이런 말 할 겁니다. 중국이 왜 히토류를 할 수 있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히토류 알죠? 맨날 중국이 무기로 써먹잖아. 근데 히토류를 이제 다 자원 자체는 있는데 그거를 뭔가 반도체 부품 이런 걸로 들어가거든. 근데 자원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하는데 환경 파괴가 되게 심하대. 뭐 방사능 물질, 뭐 핵 폐기물 뭐 이런 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갈아엎으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 못 합니다.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인권단체, 환경단체 반발이 심해서 중국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라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히토리를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거라고. 그 자원 자체는 조금 매장돼 있어요. 전 세계에 고루고루. 근데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른 나라는. 여튼 그래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제한될 거라고. 해결책은 세계의 시민주의. 전 세계가 다 뭐라고? 우리 국가 하나만의 무언가가 아니고 이 특수윤리, 보편윤리 갈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세계 공동체 의식, 세계 시민 의식 이런 걸 가져서 우리가 국가나 민족이나 뭐 이런 걸 초월해서 우리 국가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무언가 개인 대 개인으로 지구촌의 같은 마을 주민인 거죠.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지구 단위의 사고방식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제 개별 국가끼리 갈등, 특수윤리와 보편윤리 갈등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도덕문제,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고 그러는 겁니다. 다문화 사회 밑에 봅니다. 또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 민족, 언어, 종교 등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가 다문화 사회예요.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비율이 5%가 넘었거든요. 5%. 그러면은 내가 1학년 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전교생이 너네 5%면은 너네 한 130명, 150명 정도 되잖아. 그러면 5%면은 한 7명, 8명이 한 학년에 7명, 8명이 외국인 친구여야 돼요. 그 정도 되니?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안 되니? 그 정도? 안 돼? 되니? 엄청 많은 거고. 한 3명, 4명 정도 돼. 물어보니까 외국인 친구가 3명, 4명 정도 왔다더라고. 근데 7명, 8명이어야 되는데 외국인이야 저희? 아니야. 그래서 그 정도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너네 주변에 없는 외국인 친구들은 다 어디가 있냐면 다 한 곳에 몰려 있어요. 여기 주변에 안 모인다는 거는 어딘가 몰려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야 이제 평균으로 비슷해질 거 아니야. 어디 몰려 있냐면 농촌 지역에 가면 외국인 2세 자녀들, 외국인 신부들, 그다음에 저 공단 지역 가면 구로 공단, 인천 공단, 평택 공단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5%가 넘어.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에서 유엔 기준으로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1, 2% 있을 때 교과서에 그래서 단일 민족의 용어가 빠졌어. 단일 민족이 없죠. 이제 단일 민족의 신화 이런 거 이제 안 들어가. 그러기에는 너무 단일 민족이 아니죠 일단.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이 아니었어요. 조선 시대 막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일 민족이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긴 했어. 그건 팩트입니다. 왜? 우리는 반도 지형이죠. 반도는 원래 폐쇄성이 강해. 우리 산이잖아, 산. 다 산이고 다 이게 좀 지역 교류가 좀 흔치 않은데, 근데 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그냥 사회 수업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대한 이렇게 단일 민족, 뭐 한국이 이런 거에 대한 그 집착이 좀 강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원래 반도적 특성이야. 반도적 원래 폐쇄성이거든. 근데 반도라는 건 당연히 다른 문화가 더 쉽게 섞일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침입을 많이 받는데 대신에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 핏줄, 우리 혈통에 대한 뭔가 집착 이런 게 강하게 남아 있는 민족성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정 얘기하면 백정이 지금 뭐예요? 백정. 도사일 그 개, 돼지 도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육업자들을 백정이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근데 고려 시대까지는 백정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백정. 한국 사람도 배우지 않았니? 한국사 이제 수능 쳐야 되잖아.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한국사에서 백정은 일반 평민,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백정이야. 왜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지? 농민이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그 백정이 그냥 일반 농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자가 고물의 정자인데 요거 얘기하는 거. 농사짓는 거. 고물의 정자. 그러니까 성인 남성 장정할 때 그 전자다. 근데 왜 백정이냐면 흰백자를 써가지고 성인 남성 장정인데 16세 이상의 일반 농민들인데 농부이기 때문에 따로 그 직책이 적혀 있지 않아요. 직책이 적혀 있는 거 그 군역이라든가 뭐 향직 뭐 직역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직역이 따로 부과되는 거란 말이야. 향리나 뭐 군역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가만히 비어 있다고 해서 백정이야. 근데 그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식입니다. 세종대왕 때 북방으로 개척하잖아요. 사군육진 개척할 때 북방에 원래 뭐 살고 있었냐? 원래는 이제 그 사군육진 개척 전에는 고려시대까지 요까지다 요까지. 압록강 여기 그 앞으로 오른다 압록강 뒤로 오른다 두만강인데 여기 두만강 압록강 유역은 우리 땅이 아니었다고. 세종대왕 여기 하면서 원래 여기 누가 살고 있냐면 여진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진족. 오랑캐들이죠 오랑캐. 얘네를 이제 우리 민족으로 그래야 영토 개척이야. 영토 개척이 원래 겁나 힘들어요.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몰아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3인정세 이런 거 실시했잖아. 삼남지방의 사람들 여기 이전시켜가지고 정착시켜서 농사짓게 만드는 거. 그 과정에서 여진족들이 우리나라 안으로 되게 들어왔는데 얘네는 원래 농사짓던 애들이 아니니까 들어와가지고 주로 도축업, 정육업 이런 거 종사했단 말이야. 뭐 아니면 수공업 이런 거 했는데 세종대왕이 얘를 우리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얘를 기존에 있던 사람들, 원래 있던 사람, 얘도 백정이라고 그냥 칭하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얘도 백정이야. 사람들이 이거를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일반 농민들이. 그래서 우리는 구백정이고 원래 있던 백정들, 얘네는 신백정이다. 신백정, 새롭게 만들어진 백정이죠. 근데 이제 신백정이 저 백정, 새로운 백정 하다가 얘네들이 하던 일이 도축업이니까 도축업자들이 백정이 된 거야. 우리는 뭐 세종대왕 한 500년 전쯤이고 한 550년 전쯤인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타성이 심했던 거야. 아직도 배타성이 심합니다. 반도적 특성이기도 해요. 왜 계속 바깥에 침략해 들어가잖아. 힘이 없으면 다 침략해 들어와요. 힘이 강할 때 반도는 멋있게 좀 말한 거 논문에서 봤었는데 대륙을 찌르는 망치 뭐 이런 거, 대륙을 내리치는 망치, 바다를 찌르는 비수 뭐 이런 거거든요. 힘이 셀 때는. 근데 힘이 약할 때는 진건담이죠. 이탈리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되게 외침이 많았잖아. 외침이 많은데 우리 문화 정체성을 지키려면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외국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심한 편이야. 지금도 되게 고립돼 있잖아. 국제 규격 이런 거에 좀 동떨어져 있는 게 많거든. 기술 같은 게.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서 그래. 우리도 산업 보호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국제적으로 보면 쌀 시장 아직까지 개방 안 하잖아요. 식량 자국률 50% 넘어요. 우리가 FTA에서 다른 거 딱 미국이랑 뭐 FTA하고 다 양보하면서 저기서 막 너네 자동차 팔고 싶으면 반도체 팔고 싶으면 쌀 시장 개방하라고 계속 압박 주거든. 쌀만은 어떻게든 계속 버티면서 끈질기게 개방 안 하고 있어요. 배타성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좀 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편이다 우리가. 하여튼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쓸데없는 얘기로. 여튼 그래서 다문화 사회 이제 근데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외국인 비율이 5% 넘었으면 주변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외국인들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이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사회를 굴러가게 만들지에 대해서 궁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 이런 거 있겠죠. 다 문화 다양성은 늘어나는데 다른 문화의 갈등이 심할 거 아니야. 저기 뭐 이슬람 국제 노동자가 와서 중동 지역에서 온 이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삼겹살 소주를 한잔 뭐 하길래 뭘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거기는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법적으로 금지. 문화를 판대할 때 있잖아요.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안 먹죠. 그 할람 푸드라고. 그러니까 하람 푸드 먹어서 안 되는 음식.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니까 어디시 한국에 왔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서 억지로 먹이면 칼불이 나는 거지. 그런 갈등이 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태도가 필요하다? 문화 상대주의 자체도 필요하겠죠. 문화 상대주의 태도. 그러니까 이미 이태원에 가면 이태원에 외국인 많잖아. 이슬람 사원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듣고 이런 거 하면 표지판이 막 4개국 5개국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함양해야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 좋은 거야. 뭐가 나쁜 거였어요? 아니 절대주의는 나쁘고 윤리 상대주의는 나쁜 거다. 절대주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추구해야 돼? 상대주의를 추구해야 돼. 근데 상대주의를 그냥 극단적으로 무분별하게 추구하면 뭘로 흐를 수 있다고? 윤리 상대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윤리 상대주의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였잖아. 윤리 상대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윤리 상대주의는 경계해야지. 뭘 추구함으로써 보편 윤리를 추구함으로써.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를 태도를 함양하되 이거랑 겹칩니다.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되거든. 남의 문화를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관용. 근데 뭐는 경계해야 되냐? 관용의 역설은 경계해야 돼. 관용의 태도를 가질 때 관용의 역설은 경계해야 된다. 이것도 맥락이 윤리상대주의랑 비슷합니다. 여기는 어떤 문화든 관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어떤 문화도 관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타인의 문화를 관용하지 않는 문화를 관용하잖아. 이게 왜 역설이냐면 내가 관용을 했더니 관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슬람 극단주의 뭐 이런 걸 내가 사례로 쳐주는데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는 알라 이외의 모든 신은 다 이단이죠. 잡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신은 믿으면 안 돼. 왜 맨날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막 폭탄 던지고 테러하고 막 그래. 다른 종교 갈등 차원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다른 문화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내가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지. 이슬람 극단주의를 관용하면 어떻게 돼? 이슬람 극단주의 외의 모든 사상을 관용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얘를 인정한다는 거는 다른 문화를 다 부정해야 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관용을 가려서 해야 돼요. 가려서 하라 그래.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관용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관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용은 하되 무제한적으로 관용을 한다고. 윤리상대주의 똑같은 말 매너인데 윤리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관용의 역설에 빠질 수 있어. 보편적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 관용 윤리상대주의에서는. 보편적 가치 없이 모든 윤리를 다 인정할 수 있다니까. 여기도 모든 문화를 다 인정할 수 있으면은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관용의 역설은 경계해야 되는 거야. 관용의 역설은 뭡니다. 무제한적 관용 시에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관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회적 차원 봅니다. 사회적 차원은 법적, 제도적. 이거는 개인주의적 차원이다. 혹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온다면 쉽게 나올 건데 이게 다문화 사회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른 것은 한 다음에 개인적 방안은 4개 줘놓고 혹은 사회적 방안 4개 줘놓고 하나를 개인적 방안이나 사회적 방안 다른 걸로 줄 거라고. 구분하기 쉬워요. 그 사회적 차원이랑 개인적 차원이 따로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사회적 차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겠죠. 그다음에 다문화적 지원법, 그다음에 뭐 외국인 신고에 대한 것 아니야.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다문화 정책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다문화 정책만 사실 중요하다. 다문화 정책 몇 번이야? 6번에 다문화 정책이라고 적고요. 다문화 정책입니다. 다문화 정책 두 가지 있고요. 자, 7번이 용광로 정책. 오일 통합사에 기억나니? 용광로. 영어로 멜팅 팟이라고 돼 있죠. 멜팅 팟. 멜트가 녹다고 팟이 항아리죠. 녹는 항아리 정책이야. 다 녹여가지고 항아리 안에서 한 대 쓰까 하는 거죠. 용광로.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다 형체도 없고 구분할 수 없게 동화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동화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샐러드 볼 정책이라고 해요. 샐러드 볼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 볼은 영어가 어떻게 돼 있니? B O W L이다. B A L L 아닙니다. 뜻이 뭐예요 이거? 그릇. 그래서 샐러드 그릇 정책이야. 이것도 항아리, 그러니까 뭐 담는 거 많이 와요. 샐러드 볼 정책이고 샐러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다 형제도 없이 다 분해돼서 하나로 뭉탱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용광로는. 근데 샐러드볼은 샐러드 안에 방울토마토도 있고 양상추도 있고 닭가슴살도 있는 거지. 근데 걔네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 샐러드볼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용광로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 위에 보면은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이런 거 나와 있죠. 용광로 정책 사례로 좋은 거잖아. 그 외국인 신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대로 뭐 적응을 못하고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 좋은 거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 그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가지고. 근데 다만 그 적응시키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걔네 문화, 걔네 언어를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을 걔한테 가르치는 방식으로 적응을 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어에 동화될 수 있게 가르치는 거니까. 용광로에 속하겠죠. 샐러드볼은 그 모자이크가 어떻게 돼 있어? 모자이크 벽화가 조그마한 이제 벽돌들 하나하나 색칠한 벽돌들을 띄어서 그림을 만든 거잖아. 모자이크라는 게 모자이크 벽화가. 그러면은 뭐 색깔 있고 원래 색깔 있고 뭐 무슨 색깔이고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다 모아가지고 뭐 이런 그림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원래 벽돌의 색깔이 다 그대로 남아 있죠. 근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림이 된다. 그런 식으로 원래 있던 특성을 지우지 않고 전체를 조화롭게 이루는 거 샐러드볼이랑 똑같죠. 그래서 모자이크 정책 같은 게 사례로 나옵니다. 캐나다에 실시했던 샐러드볼 정책의 다문화 정책의 이름이에요. 모자이크 정책은. 하고 밑에 보면은 똑같은데 요거만 기억해라. 주류 비주류 구분에 거기 원래 좀 하나 쳐놔야 되는데요. 주류 비주류 구분에 동아주의가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 밑에 보면 7번 밑에 그 다문화 정책 용해가지고 나오죠. 밑에 동아주의에서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로 적응 통합시키는 거. 근데 애들이 용광로 정책에서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구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다 하나로 안 되잖아. 구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구분을 해.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한다는 거는 사이드랑 메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사이드는 뭐야? 사이드를 없애는 정책이죠. 메인의 사이드를 통합시키는 정책이잖아. 그래서 주류랑 비주류를 구분해서 비주류를 없애는 정책이라서 구분하는 거야. 근데 밑에 보면 소수문화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니? 오른쪽에 8번은 샐러드볼 정책인데 다문화주의라고 해요. 다문화주의. 이게 여러 문화가 많은 거죠. 국수 대접이랑 차별적 배제는 안 하겠습니다. 생면에 나오는 거야. 생면에 나와서 사문에는 찾아보니까 뭐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굳이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안 가르치고 넘어갑니다. 근데 다문화주의에서는 소수 문화와 주류 문화를 대등하게 보는 거야. 여기는 문화 간 위계서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등하게 보는 겁니다. 주류 비주류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요. 구분은 하지 않지만 서로 대등하니까 소수 문화는 존중하는 거지. 괜찮죠? 넘어가고. 작년에 생윤했던 애들은 이 내용이 똑같을 텐데 왜냐면 생윤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1분에 한 뒤로 온 거야. 145페이지. 다문화 사회. 채원아 1번.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면 타 문화를 통해 자기 문화를 개선하거나 문화 병전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약간 그 문화 이해 태도랑 같이 섞어가지고 낚시 문제로 나온 거거든. 새로운 문화 요성이 창조된다, 형성된다 하면 뭐에 C가 나오는 거 3개 뭐였어? 새로운 문화 요성 형성되는 거 3개 딱 있었잖아. 발명, 자극전파, 문화융합. 문화 병조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형성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거 가지고 섞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X입니다, X.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면 타문화를 통해 자기 문화 개선할 수 있는 거 맞거든. 문화 병조도 일어날 수 있는 거 맞거든. 근데 문화 융합도 일어날 수 있겠죠. 새로운 거. 피자가 들어와서 불고기랑 합쳐지니까 불고기 피자가 됐어요. 근데 불고기 피자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형성된다, 창조된다. 근데 그건 이제 문화 융합이라 그러니까 문화 병전을 통해가 틀렸습니다. X. 뭐 이런 식으로 낚여서 나올 수 있겠죠. 단원 통합형으로. 미나. 자,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용의 역설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있다. 이거는 비슷한 맥락으로 쓰여요. 관용의 역설, 윤리 상대주의. 이것도 제한 없이 다른 문화를 다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잖아. 알겠죠? 서윤이. 자, 동아주의, 다문화주의 모두 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과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합니까? 맞아요. 이거 다문화주의든 샐러드볼이든 그 사회에서 가장 상황에 맞는 적합한 방식으로 사회 안정, 사회 통합에 걸 지향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거의 없었죠. 그 소수 문화가 거의 없었잖아. 외국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들을 막 배려하고 그 문화를 동등하게 대등하게 대하면 오히려 우리 전체적인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한국인 위주 단일 민족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단일 민족 근데 안 나오죠. 5%가 넘으면은 단일 민족으로 퉁치기에는 너무 다른 문화의 비율이 높아. 그럴 경우는 다 대등하게 존중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일단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사회 통합 안정을 지향하는 거야. 근데 선지가 샐러드볼이랑 용광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사회 통합과 안정에 유리하다라고 나와요. 어느 걸 유리하다. 용광로가 유리한 거야. 그건 다 하나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반발이 심할 수 있지. 근데 일단 하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이게 더 사회 안전 통합을 유리합니다.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잖아. 자부심 결속력에 강화야 된다고. 그죠? 용광로. 그래서 지향하는 건 둘 다고, 그다음에 유리한 건 이거다. 이거 용광로다. 라는 걸 구별해서 알아봅시다. 51번. 다문화주의는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시연아. 자, 다문화주의는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문화 정책을 중시할까요? 아니지. 이거 뭐야? 자,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문화 정책을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문화 정책. 용광로죠, 용광로. 그지? 근데 다문화주의는 샐러드볼이 다문화주의다. 용광로는 동화주의라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야. X. 마지막 52번. 성민아. 자, 샐러드 그릇 모델과 용광로 모델은 둘 다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부정할까요? 맞아요, 이거. 하나씩 봅시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꼬여서 나왔기 때문에. 자, 샐러드 그릇 모델은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합니까? 샐러드 그릇 모델? 아니지. 샐러드 볼은 문화를 대등하게 보는 거니까 그 문화가 우위가 틀린 거야 일단. 뒤에 뭐 비주류 문화 보는 맞죠. 그다음에 용광로 모델은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건 맞죠. 근데 비주류 문화를 보호합니까? 보호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둘 다 부정하는 거라서 맞는 거야. 이거 가운데에 있는 거 원래 그 국수 대접 이론이라고 그 위계 서열을 인정하는 소수 문화 존중 뭐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은 잠깐 볼까요? 144페이지. 용광로랑 샐러드볼 사이에 국수 대접이라고 있죠. 사문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주류 비주류 구분하지 위계 서열이 있다고. 국수에서 뭐가 메인이야? 누들이 메인이죠. 나머지는 다 대포잖아. 대포. 고명이죠. 고명 올리는. 소수문화 정체성도 인정해. 대포도 있지. 하지만 누들이 메인이다. 왜? 그래서 요 아까 나왔던 요 252번 선지가 그 국수 대접 이론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틀린 거야. 용광로든 혹은 뭐 용광로든 샐러드 볼이든 전부 다 국수 대접 이론은 부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넘어가고 여기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53, 54, 55 짧게. 봅시다. 답이 53번에 5번, 54번에 1번, 55번에 2번. 틀린 거. 54번 괜찮니? 54번 틀린 사람 없니? 넘어가고. 독해 문제. 54번은 애들이 5번 많이 찍었는데 그 앞문장까지 보면 5번이 맞아. 근데 가 한편 세개하는 가 해놓고 뒤에 문장이죠. 한편이니까 이점과 좀 이점 달라고 자르는 거잖아. 뒤에 거 가지고 풀어야 돼. 그래서 답이 1번이고 국가 내 불평이에요. 국가 내. 55번만 봅시다. 틀린 친구들 좀 있어. 55번. 네, 맨날 사회문화에서 이런 거 도표 분석할 때 뒤에 인구 파트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인구 부양비는 비율 얘기하는 거다. 인구 부양비. 인구 부양비는 비용 아니야. 인구 부양비가 높은 나라가 노인 부양 비용이 높을까? 알 수 없어. 노인 인구 수를 절대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인구 부양비는 그냥 그 국가에서 노인 인구가 청장년층 인구에 비해 얼마나 더 비중이 얼마인가를 묻는 거라서 비율이랑 절대값, 절대적인 수치 얘기하는 거 맨날 비교하는 거 나와요. 여기도 똑같이 나온 거죠. 이 유형도. 여기는 이거 요새는 이제 다문화 사회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냥 어떤 단원이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에서 이런 식으로 도표 통계 내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의 유형이라서 조금 기간이 오래되긴 했죠. 19년도라서. 근데 어느 파트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사회문화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2016년과 2018년의 다문화 학생 가정수 보면 제일 첫 번째 거 있죠. 2016년에서 2017년 갈 때 마이너스 6% 조금 감소한 거죠. 왜 18년에는 2% 늘었잖아. 2% 줄었다가 2% 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100에서 2% 감소했다는 거는 100분의 98을 했다는 겁니다. 98이죠. 근데 98에서 2% 증가했다는 건 100분의 100이란 얘기야. 맞죠? 그러면 이게 100분의 2 하면은 0.98 곱하기 2거든요. 0.98 곱하기 2는 1.96이야. 그러면은 이제 98에다 1.96 더한 거니까 99.96이야. 100보다 조금 적죠. 이해가지? 그래서 2% 늘었다 2% 줄면은 2% 줄었다가 2% 늘면은 조금 원래보다 못 미치는 거예요. 이 98의 2% 증가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017년의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017년에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변화율이 마이너스 2지. 다문화 학생 수 절대값이 여기는 첫 번째는 변화율이다. 학생 수 변화율이지. 학생 수의 절대값은 감소했다고. 근데 밑에 보면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중이네. 그러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학생 비중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비중이 늘어나려면 다문화 가정이 아닌 다른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비중이 가파르게 떨어져야 다문화 인구가 줄었는데도 다문화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두 개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다.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 2인데 2017년에 근데 비율 증가가 1.8% 더 비율이 늘어났네요. 전년도는 1.7이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중이 늘어났네? 수가 감소했는데 그럼 나머지 전체 학생 수가 더 빠르게 감소했겠구나. 답이 2번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를 알 수 없습니다.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수는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율. 그지? 4.9, 5.0, 5.2. 그럼 전체 그 다문화 가정 안에서의 초중고 비율이다. 그러면 고등학생 비중이 다문화 가정은 전체 비중을 알 수 없지만 다문화 그 학생 수 중에서 고등학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겠죠. 시간이 지나가죠. 그래서 고등학교 비율이 늘어나는 것만 알 수 있고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모르죠. 다문화 가정 비율만 알 수 있어서 한번 틀린 거고. 4번 2017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전체 초등학생 수의 가반이 아니고 초등학교라는 거는 이제 다문화 학급 구성비 보면 걔가 100이죠. 초중고를 합쳐서 다문화 사회 중에서 초등학교가 다문화 사회 안에 50% 넘는다고. 그래서 전체 초등학생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가반이다라고 쳐야 돼. 틀렸고. 5번 2016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 2016년 중학교 재학 중이니까 16.8% 보입니까? 학생 수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 4.9%죠. 4배 미만이죠. 4.9 곱하기 4 하면 약간 거의 5 비슷하니까 20 조금 덜 될 거 아니야. 20 조금 덜 되는데 16.8밖에 안 되니까 미만이다라고 꽂혀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쉬운 거야. 그죠? 인구 파트만 여기가 내용 틀리는 파트입니다. 여기는 정답률 한 20-30% 문제도 수북한 문제다. 모의고사에 기출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엄청 기본부터 갑니다. 기본 문제. 인구 문제는 그냥 쉬워요. 처음에 인구 문제 하는 거 저출산 고령밖에 없어. 오늘날 겪는 인구 문제. 1번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선진국 인구 문제입니다. 참고로 개발도상국 인구 문제는 인구 과밀, 인구 과잉, 뭐 도시 과밀화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문화에선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로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저출산이 저출산으로 미래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력과 공격이 감소하겠죠. 왜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인구가 출산율이 낮다는 거. 원인은 가치관 변화, 초원 연령 상승 이런 겁니다. 먼저 재혼 반대말이죠. 다시 두 번 결혼하는 게 재혼이고 처음 결혼하는 게 초혼이고. 근데 요새는 결혼 연령이 점점 어떻게 돼? 뒤로 늦춰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그 투자 시간이 점점 늘고 있어서 취업 준비 기간, 좋은 일자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취업해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당연히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결혼을 이제 들어가는 초원 연령도 늘어나니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성이 그 가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애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성도 마찬가지. 남성도 이제 가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으면은 임신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애초에 낳을 수 있는 시기 자체가 훨씬 준 거라고 이전보다 당연히 출산율도 내려갈 거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다. 이거는 사회 구조가 고차 산업으로 바뀌어서 그래. 농업사에서는 왜 여성 권리가 낮다 그랬어? 농업사에서 여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머리 쓰고 타자기 두드리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옛날만큼 몸 쓰는 일의 비중이 많지 않다고. 여성도 이제 동일하게 생산성을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생산율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여성 권리도 높아지고 그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굳이 뭐 원래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성이 조금 종속돼 있었어요. 농업사에서 남성만 일하고 생산물을 더 많이 만들었잖아. 여성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남성의 경제력이 종속돼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권리가 낮았다고. 남존여비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여성도 사회에 진출하고 뭐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나도 일할 수 있고 하니까 당연히 그거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일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경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애를 낳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 애를 낳는 게 너무 비싸졌죠. 지금 애 낳으면 다 적자잖아, 적자. 대책은 양성평등, 뭐 사회 분위기 조성, 뭐 정책적 지원, 일가정 가정 양립제도 이런 거 하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다.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 세대 갈등 확대되겠죠. 예전에는 그 노인 인구가 일부 있어도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개혁하고 이런 게 많았거든. 노인 인구가 그 인구 비중이 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좀 에너지가 넘치는 국가였죠. 근데 가면 갈수록 사회 일본이 지금 그렇거든요. 일본이 사회 변화가 느린 편이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인구의 우리나라는 이제 20% 넘었어요. 24년 12월 달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면 5분의 1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65세 이상. 거기부터는 그냥 피부양 인구야.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고. 생산을 통해 종사하지 않습니다. 65세는 은퇴 연령이야. 연금 받아서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나이라고 그때는. 근데 일본은 뭐냐면 몇 퍼센트냐면 30%가 넘었어. 30% 이상이 65세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래 보수화돼요. 지킬 게 많아지고 변화가 싫단 말이야. 그럼 변화하지 않는 사회가 되겠지. 젊은 층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사회는. 세대 갈등이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젊은 것들이 발랑 까져서 막 이런단 말이야. 아주 꼰대 같은 거 이런단 말이야. 젊은 애들. 세대 갈등은 더 격화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비율이 비슷해져서 그래. 65세 이상 비율이 65세 미만 인구랑 거의 비슷한 정도죠. 65세면. 이게 30%면.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쪽이 옛날에 훨씬 많았는데 이제는 변화를 거부하는 쪽의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이전보다 세대 갈등은 늘어납니다. 세대 갈등이 있었지. 2000년 전에도 있었잖아. 요새 애들은 공부를 안 한다고. 20년 전에도 요새 애들은 공부를 지금도 요새 애들은 공부를 안 하지.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변화를 거부하는 세대의 비율이 늘어날 거라고. 세대 갈등은 더 격화될 겁니다. 세대 갈등 높고 원인은 출산율이 내려가고 사망률이 내려가서 그렇다. 이거 그 세계지리에 나오는데 인구 그래프 기억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다산 감사를 했잖아. 예전에 했죠. 2년 전에 했지. 그거 얘기하던 그겁니다. 근데 이제 4단계지 4단계. 선진국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4단계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요. 그 위에 나오잖아. 바로 위에 출생률이 낮다. 저출산이고 사망률도 낮죠. 의학기술 도입된 상황에서. 그러면 사람이 안 죽고 안 나. 그러면 노인 인구 비중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22교육과정에 뭐가 나왔냐면 5단계가 나왔어. 인구 감소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게 너는 안 배웠지. 네, 인구 감소 단계가 일부 선진국 모델이라서 추가됐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단계예요. 우리나라잖아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했거든.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상 한 반만 년 역사 동안 가장 인구가 많은 시대, 혹은 지금이 제일 인구 구조가 탄탄한 시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야. 근데 이제 점점 저물어 가겠죠. 금방. 네.
급속도로 저물어 가겠지. 인구 구조가 나빠질 건데. 대책은 노인 복지 확대 실버 산업. 그 너네 시기잖아. 너네 성동고에서 내가 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실버 산업이 육성되면은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날 거잖아. 노인이 안 돌아가시겠죠. 인구가 안 돌아가시니까. 실버 산업이 육성되면은 그 노인 문제가 더 문제점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안 되지 않냐고 물어보던데. 그러면 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65세 이상 인구를 전부 다 고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락사 시키면 되잖아. 65세 고령화 문제가 없어져요. 65세 이상 되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안락사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아무 노인 문제가 없어지겠지. 근데 가능하지 않잖아.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너네 때였다. 너네 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잘 행복하게 사시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인복지제도 실버산업.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 간병시설 확대 이런 거야. 그런 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이제 노인분들도 칼부림 할 수 있어. 지금 이제 좀 저소득층에서 칼부림 많이 하지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노인 고독사 문제가 그래서 교과서 막 추가되고 노인 빈곤 문제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야.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 1위다.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이 많이 좋은 거 많이 1위 하고 있죠. 세대 간 정의 실현 이런 거는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젊은 층은 노년층을 이해하고 노년층도 젊은 층을 이해하고 이런 거.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 근데 이거는 안 나옵니다. 이거를 묻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변별력 문제는 아니겠죠, 당연히. 좋은 거 찍으면 되고. 알았죠? 인구 부양비 문제가 여기서 도표 분석하는 문제로 이 개념들을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그 기본 개념들을 적용해서 도표를 해석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지. 용이잖아요. 인구 부양비 문제. 이것도 1학년 때 했습니다, 다. 1학년 때 조금 인구 파트에서 좀 어렵게 했던 내용들 다 이런 내용들이었잖아. 보성용어도 몇 개 나왔었죠. 기출 문제 좀 어렵게 나오고 물론 이제 누구였지 선생님 이름 기억이 안 난다. 문제 오류내가지고 하나 붙여니까 다 두 개 된 그거. 슬프게도. 자, 전체 인구를 우리나라 전체 살고 있는 모든 인구 다 합쳐서 세 분류로 나누거든요. 자, 1에서 14세까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유소년 인구라고 합니다. 유소년 인구. 얼라들이죠, 얼라들. 고찔찔이들. 너네는 생산 가능 인구야. 너네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알바를 할 수 있어. 너네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너네 알바를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쓰고 돈 벌 수 있어요. 15세 미만은 그 좀 빡세거든.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원증 뭐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그거에 뭐 서명해가지고 이제 그 뭐 허가증 받아가지고 뭐 일할 수 있는 거고. 너네는 그냥 근로계약서 쓰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는 필요하지. 부모님 동의 안 해. 하여튼 유소년 14세 미만은 알바를 못하는 나이라서 피부양 인구로 칩니다. 남을 부양할 수가 없어. 부양을 받아야 되는 연령층이에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력이 없죠. 유소년 인구 1에서 14세고 중3까지예요. 중3 생일 안 지난 중3까지가 유소년 인구 만 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장년 인구 유소년층 청장년층 여기가 15에서 64세까지입니다. 이거 그냥 5에서 반올림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 같은 말이죠. 나이는 시간 딱 지나면은 그 1초 딱 지나면은 바로 그냥 64세 65세로 넘어가잖아. 64세 999세 이런 거 없죠. 64세 999세도 그냥 64세잖아. 맞지? 그럼 내가 새해 첫날이 딱 돼, 혹은 생일 때 1초 지나고 나서 원래 64세는 65세도 된단 말이야. 65세 미만이랑 64세는 같은 말입니다. 그죠? 15세에서 64세까지 청장년층이라 그러고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1에서 14세, 64세, 65세 이상이 노년층. 그리고 총 인구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가 피부양 인구랬죠. 노년 인구, 유소년층 인구. 얘네가 부양 인구란 말이야. 청장년층이. 그래서 얘를 부양하는 거다. 그래서 총 부양비는 뭐냐면 유소년층 부양비 플러스 노년 부양비 둘이 합하면 총 인구 부양비. 이해가? 그리고 이 부양비의 비는
비용이 아니랬다. 뭐가 아니라고? 비용이 아니라 비율이야, 비율. 인구 부양 비율을 뜻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노년 인구 부양비가 높은 나라가 노년 인구 부양비가 높은 나라는 노년 인구 부양 비용이 많다. X다 X. 알 수 없는 거야. 6번에 유소년 부양비라고 적습니다. 공식 외워야 돼요. 유소년 부양비. 청장년 무조건 분모가 청장년층이야. 청장년층 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청장년층 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 노년 인구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얘기했어? 노년 부양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분모가 뭐라고? 청장년층. 분자가 뭐라고? 노년 인구 곱하기 100 비율이니까. 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총 인구 부양비가 나와. 근데 우리 그 수학 때 배웠잖아. 분모가 같잖아. 100도 분자가 같잖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더하는 건데 이거 두 개 더하면은 결국 총 인구 부양비는 뭘로도 나타낼 수 있겠어? 이게 더한 게 총이란 말이야. 총 인구 부양비가. 총 인구 부양비는 청장년 분모 똑같이. 유소년 플러스 노년 인구를 분자해서 이렇게 더한다면 그냥 100 해도 이 말이다. 이거 더한 이거 구한 결과 플러스 이거 더한 결과 해도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여기 같잖아. 묶어주면 되죠. 청년층 100 누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좀 이게 총 인구 부양비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인구 부양비가 높은 나라는 인구 부양비 비용이 더 크다. 아니라 그랬지. X입니다. X. 비용이 아니라 비율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적어놔. 잠깐만. 저 위에다가 똑같은 내용인데 저 위에다가 비교해서 한번 적어놔. 인구 문제 어디 빈칸에다가 고령화율이라는 게 있고요. 노년 부양비. 그다음에 고령화 혹은 노령화 지수. 그다음에 고령화율. 이거는 고년 부양비라고 안 쓰고 고령 부양비라고 안 쓰고 요거는 고령화 지수 혹은 노령화 지수 다 써요. 여기도 고령화율, 노령화율 다 씁니다. 근데 이 용어가 조금 더 자주 나와. 고령화 지수, 고령화율이라는 거. 요건 아까 뭐랬어? 노년 부양비는 분모가 뭐였니? 청장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은 다 똑같아. 근데 고령화 지수는 분모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유소년층이 들어가.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입니다. 고령화율은 뭐냐면 여기는 전체 인구다. 전체 인구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있습니다. 외워야 돼. 이거 비슷비슷해서 헷갈려고 처음에 보면. 이거는 왜 굳이 만들었냐면 고령화 지수는 고령화율을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 얼마나 이제 나이가 들었나 이런 거 고령화율을 가지고 측정하거든. 일본 아까 고령화율이 30%가 넘었게 노인 인구 비중이 30% 넘었다 그랬죠. 고령화율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야. 전체 인구 비율에서 우리는 20%고. 근데 왜 이걸 따로 만들었냐면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알 수 있지. 근데 앞으로 추세를 몰라. 근데 얘는 뭘 알 수 있냐면 유소년 인구 비중을 분모에 넣었잖아. 앞으로 추세를 알 수 있어요. 지수라는 거는 여러 지표라 그래요. 지표를 여러 가지 내가 고려하고 싶은 여러 가지 지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Z의 빡침 지수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Z의 빡침 지수는 뭐 숙제 이행 정도, 숙제를 이행하면 빡침 지수가 내려갈 거니까 반비례겠죠. 밑에 가고 결석 정도 이런 거는 분자로 오겠지. 뭐 빡침 지수, 결석 지수, 뭐 숙제 이행 정도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빡침 지수 하나로 표현한 거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지수가 그게 뭐라고? 유소년층인 거랑 노년층이다. 1분 더 쉽시. 자, 고령화율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세가 안 나와서 학자들이 이거 하나 새로 따로 만들었어요.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랑 비슷해. 지금 당장 고령화율이 높더라도 인구가 유지되겠지. 근데 고령화율이 높은데 유소년 인구가 되게 낮아.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죠? 세 개를 외웁니다. 일단 외우세요. 이거를 외워야 밑에 똑같이 내용이 다 나오거든. 이거를 외우고 30초 있다가 랜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다 나와있는데
분모는 다 노인 부양 노년 고령 분자가 뭐에 따라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읽어놔. 10초. 5, 4, 3, 2, 1. 주영아, 자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한다고? 그 청장년층분의 노년 노년 곱하기 주영이 아니 그 홍재 고령화 지수 어떻게 구해? 유분에도 유분수 곱하기 유분은승이 밑에 들어간다. 채원이 고령화 유 전체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입니다. 요거하고 고령화 지수 그래서 8번은 뭐겠니? 분자가 뭐라고? 8번 분자 노년 인구 9번이 유소년 인구다 곱하기 100입니다. 아래쪽 고령화율 뭐예요? 10번 분자가 뭐라고? 고령화율 10번은 노년 인구 11번 전체 인구다 전체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이 고령화율은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거를 세 개로 나눴어요. 곱하기 100 해서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다. 7% 이상인데 고령화일까 고령일까? 고령화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이거 보성요고 너네 1년 후배인데 지금 예비 모의되는 보성요고 내가 2번 강조했거든요. 고령화랑 고령이랑 고령화가 7% 이상이라고. 근데 이거를 2번 강조했음에도 나올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못해서 틀려왔기 때문에 구분해라. 너네 후배입니다. 너네 후배 7% 이상. 그다음에 7에서 다시 고령화가 7에서 14 여기는 14에서 20까지다. 여기는 0. 몇몇이 있지. 나이는 0. 몇몇이 없지만 그래서 여기는 미만이다. 미만. 그 사회과학에서 쓰는 용어는 전부 다 쾌편의 기후 구분도 할 때 쾌편의 기후 구분도 온대 최하늘 평균 온대가 마이너스 3에서 18도까지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3도 이상이야 초가야. 마이너스 3도 이상입니까 초가입니까? 이상이야 이상. 18도씨 미만입니까 아니면 이하입니까? 미만이야. 이거 이상민으로 외우세요. 이상민. 탤런트 이상민 있죠. 미운 우리 새끼 막 그런 나오잖아. 그거 할 때 이상민. 마이너스 3 이상 18 미만이라서 사회과학 개념은 전부 다 이상 미만으로 가요. 여기도 똑같이 14% 이상 20% 미만. 아까도 청장년 인구가 15세 이상 14세 뭐 초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도 표현되거든. 64세라고도 표현되고. 65세 미만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상 미만을 많이 써요. 사회과학에서. 앞에 있는 걸 초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여기는 7에서 14까지를 14% 미만까지를 고령화 사회고 14에서 20% 이것도 21% 아닙니다. 21% 아니고 20%까지를 20% 미만을 고령 사회라고. 이거는 이미 늙은 거죠. 늙은 사회. 여기는 늙어가는 사회.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20% 이상을 뭐라 그러냐면은 초고령 사회. 여기는 늙은 사회, 여기는 많이 늙은 사회, 여기는 늙어가는 사회. 수치까지 기억합니다.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 사회가 초고령 사회인지 고령 사회인지 모를 거예요. 1학년 내신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고2 이상은 이걸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묻지는 않는데 요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2번 전체 인구 65세 이상 비중이 7% 이상이다. 무슨 사회? 고령화. 7번 고령. 12번에 고령화 사회. 14% 이상 무슨 사회? 고령 사회. 20% 이상 무슨 사회? 초고령 사회입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가 중위 연령 적습니다. 중위 연령. 15번의 중위 연령. 총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 사람의 나이 값입니다. 중앙 값이야. 우리 그 빈곤 비율, 빈곤선 뭐 이거 얘기할 때 나죠. 중위 소득이다. 중위 소득. 거기도 뭐냐? 그 평균 소득이랑 최빈 소득이 다릅니다.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이 다 구분해야 돼. 근데 여기서도 일반적으로는 중위 연령을 많이 써요. 중앙값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중위 소득이 지금 우리나라가 45세 정도거든요. 10년 전에는 한 20년 전쯤에
월드컵 할 때니까 20년이 더 지났죠. 20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35세였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은 35세 이상이고 절반은 35세 미만이었어. 그러니까 뭐 아저씨들 비율이 그때 그 35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 비중의 대다수고 40%까지 이렇게 하면 거의 대다수 인구였다고. 근데 지금 26년 현재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45세입니다. 45세. 전체 인구의 절반이 45세 이상, 절반이 45세 미만이야. 괜찮니? 그래서 한 그 2년마다 한 살씩 더 먹고 있어. 이게 사회 전체의 나이가 먹고 있는 거야. 사회 전체. 2년마다 1년씩 나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현재. 어른들은 안 돌아가시고 애들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트로트 막 이런 게 가요 막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뭐 트로트가 막 그런 거 막 그 TV 프로로 많이 나오고 막 하는 게 그 나이가 든 영향도 있고 그래. 낚시, 뭐 골프 이런 프로그램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그 수요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TV 내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유튜브보다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지금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뭐냐면 일본 주요 산업 중에 그 지금 우리는 벽에 가면은 벽에 이렇게 벽에 뭐가 없지. 벽이 그냥 벽이잖아. 그냥 벽이잖아. 근데 그냥 난간은 있지. 난간에 계단 올라갈 때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일본에는 방문 앞에 벽에 그냥 다 이게 그 손잡이가 붙어 있어. 짚고 가라. 일본에서 그 제일 주요하게 전 세계로 수출하는 주요 상품 중 하나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산업이 엄청 지팡이 회사도 많고 발달도 많이 있고 있어요. 왜? 중연령 저기는 30%가 65세 이상이잖아. 구매력을 가지고 일단 좀 주요 소비층들이 65세 이상이 많으니까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한 거. 우리도 좀 있으면 그렇게 갈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릅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빠르고. 그래서 중위 연령 총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수 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비까지 말하면 성비. 성비는 뭐냐면 인구 비율이거든요. 여성 인구와 남성 인구 비율인데 남초 사회가 남자가 더 많은 거지. 여초 사회는 여자가 더 많은 거고. 그래서 성비가 높다. 그럼 남초 사회예요, 여초 사회요? 남초 사회인데 어떻게 보냐면은 그 성비를 성인 비디오로 생각합시다. 성인 비디오. 성비는 성인 비디오야. 성비가 높다는 거는 성인 비디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인 비디오를 누가 더 많이 봐? 남자랑 여자 중에 누가 좀 더 많이 봅니다. 성희롱입니까? 그게 조금 성적 수치심 느껴지고 그래? 왜 이렇게 아무 대답 없이 지그시 웃고 있어? 남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 이제 선행학습이 철저한 파트잖아. 거기는 실전하기 전에 다 예습이 다 잘 되겠죠. 여튼 그래서 성인 비디오가 많다, 남성이 많다. 성비가 높다, 남초라는 얘기야. 성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남초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막 좀 학습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고. 성비. 그래서 이게 뭘로 나오냐면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인데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의 비율 뭐 이렇게 나와. 여성 인구 100 하면 얼마야? 100 약분 되잖아. 그죠? 여성 인구 100명,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의 비율. 여성 인구를 100명을 하면 100 약분 되니까 그냥 남성 인구의 수준. 이해가지?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이라서 그래요. 성비 분자가 뭐라고? 16번? 분자 남성 인구다. 분모 여성 인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마침 분자네요. 아들자, 어미모, 분모자. 그지? 그래서 밑에 여성 인구가 오는 거야. 여성 인구가. 아래쪽에 말고. 자, 성비가 100보다 크다. 남초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는 얘기고 유소년층은 일반적으로 남초 사회예요. 약간. 왜 남초냐면 그 남성 인구가 한 102대 103, 102 정도로 자연 발생하거든. 남자 어린아이가 자연적으로 조금 여성 인구보다 더 많이 태어나요. 근데 이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인데 남자애들이 어린 적에도 여성보다 좀 많이 죽죠. 그 고대 원시인인 시기에 남자애들이 그 사냥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부족 사회 이론으로 막 해가지고 남자애들이 사냥터 데리고 가고 끌고 가고 사냥 훈련시키고 그랬잖아. 성인식 하면 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 하잖아. 용기와 담력을 증명해야 된단 말이야. 남성 인구가.
왜냐면 그때 물리력 차원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물리력이 뛰어나니까 사냥하고 수렵하고 채집하고 그러면 남성이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남성인구가 조금 죽어요. 그래서 정년기가 되면 100대 100으로 맞춰줍니다. 결혼 정년기. 여성 가임기, 그러면 사춘기 지나고 나서 100대 100으로 맞춰주려고 남성이 조금 더 태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 인구는 나이가 드는 시기에는 여성 인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러니까 농촌이 20, 30대로 하면 농촌이 남초겠니 여초겠니? 농촌 사회가 20, 30대는 농촌 총각들 많잖아. 농촌에서는 여성이 노동력을 활용할 수가 없어. 물리력 많이 쓰는 데잖아. 농촌 사회는 농업할 때 그 뭐 반 메고 김 메고 생각보다 노동이 많이 들어.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강제력이 남성에 종속돼 있었던 거는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만큼 수학력을 못 내서 그래요. 여성은. 그지? 또 임신하고 막 애 낳고 이러면은 그 기간 동안 노동력을 활용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제 경제력이 낮았던 거고. 근데 이제 도시 지역일수록 조금 더 여초 사회야. 여성 비율이 조금 많거든. 서울도 여초예요. 조금 남성 비율보다 여성 비율이 조금 높다. 왜? 서울은 어떤 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3차 산업 위주로 발생이 있으니까 서비스업, 그다음에 이게 단순 반복 노동 작업보다는 뭔가 행정 업무, 서비스 업무 이런 게 업무 비중이 늘어났단 말이야. 여성은 농촌 사회에서는 일을 못해. 그러니까 일을 똑같은 걸 하더라도 가성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 전부 다 여성들은 다 어디로 오는 거야? 도시로 일하러 오는 거지. 20대 남성 농촌에서는 20대 농촌 30대에서는 여성 인구가 없으니까 다 국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신부를 들여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서울 지역 그러니까 뭐냐 20, 30대 지역에서 농촌에서 남초 사회인데 여성 농촌 전체적으로 보면 남초일까 여초일까? 이게 농촌 전체로 할 때 전 인구 전 연령을 보면은 농촌은 여초 사회야. 누가 많으니까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왜 남성은 빨리 죽거든. 테스토스테론 영향이 원래 20, 30대의 그 인간의 뭐 힘, 지구력, 체력 뭐 이런 걸 몰빵하는 구조랍니다. 근데 20, 30대에 그런 걸 좀 몰빵해가지고 나이 들면 남성은 좀 급격하게 체력, 뭐 기력 뭐 이렇게 다 세트하거든요. 근데 나이 어렸을 때 뭔가 이 투자를 몰빵해가지고 스탯을 올려서 그냥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개체가 그냥 자연 선택돼서 쭉 이렇게 우리가 진화를 한 거래요. 생물, 뭐 진화 생물학 이런 거 유튜브로 가끔씩 보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따르면. 여튼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초 사회가 많습니다. 여초 사회가. 그래서 노년층 비중. 유소년층에서는 남초, 노년층에서는 여초. 그다음에 중화, 강업, 군사 지역 이런 거 다 힘쓰는 데잖아. 남자밖에 못해 여기는. 그 공업인데 그냥 단순 조립 이런 건 여성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중화 공업 이런 거 막 쇠 막 부어가지고 막 용암은 아니고 용광로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여성이 좀 하기엔 진입장벽이 있죠. 그리고 군사 지역 이런 거, 철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GOP 뭐 이런 거. 군인 자체가 원래 남초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군사 지역 이런 거 많습니다. 광업은 마인크래프트죠. 노동력 완방으로 쓰는 거잖아. 근데 성비 100 미만 대도시 청년층, 대도시 청년층에서는 여성 인구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초 사회고, 완교 농촌, 농촌 사회에서 노년층에서는 성비가 여초가 더 많습니다. 이론이 끝났고 사실 이론은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 있는 개념들을 외우는 문제다. 왜냐면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공식 외우는 건 중요하고 나머지 별로 안 중요하고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면 256페이지부터 하나 정도만 풀어보자. 덕선 이게 제일 쉬운 거야. 256번 굉장히 쉽게 나온 기본 중에 기본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 정도만 풀고 나머지는 안 풀어봐라. 자, 가상국가 A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표야. A 국가, B 국가, 유, 청, 노 이렇게 있는 거죠. 50, 100, 150, 120, 200, 160이네. 자, B국가 유소년 부양비 얼마야? B국가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공식이 뭡니까? 홍재, 유소년 부양, 홍재야, 유소년 부양비의 공식이 뭐니? 청대네. 유 곱하기 100이다. 부양비는 무조건 청년이 아래쪽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럼 B국가에서 청년 연령 인구 얼마야? 200. 그다음에 유소년 인구 비용 얼마야? 120. 근데 어차피 200이 다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면 되죠. 20 나누면 돼. 유소년 인구가 120이니까 2 나누면 60.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80 이렇게 나오는 거다. 1번 유소년 부양비 60 맞니?
맞네. 그래서 1번 맞고. 그다음에 A 국가의 총인구 부양비 얼마야? 총인구 부양비 A 국가. 이거는 분모가 딱 100으로 똑같죠? 그러잖아. 이해 가니 지금 친구들? 이게 제일 쉬운 문제다. 제일 앞에 가져온 게 제일 쉬워서 가져온 거예요. 이걸 첫 번째 문제로. 여기 그냥 여기 보잖아. 청장 연총이 100이니까 유소년 부양비 A 국가 50, B 국가 A 국가 노년 부양비 150이잖아. 더하면 얼마야? 총 부양비는 200이잖아. 2번도 맞죠? 총 부양비. 근데 A 국가는 B 국가보다 노년 부양비가 작습니까? A 국가 노년 부양비 150 맞죠? B 국가 노년 부양비 80. 그래서 작네요. A 국가가.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A 국가는 B 국가보다 청장연층 비율이 많니? A 국가는 B 국가보다 청장연층 비율은 어때요?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청장연층이 얼마인지를 구해야겠죠. 전체 인구를 왜? 3번이야? A 국가는 B 국가보다 노년 부양비가 작다. 아 맞네. 그래서 틀린 거지. 3번이 많은 거죠. 150, 80이라서 여기는 150, 여기는 80. 그래서 A 국가가 노년 부양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작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이 정답이네. 4번은 요거 다 더해가지고 전체 인구를 구해야 된다. 청장연층 인구가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를. 여기는 200, 300, 300분의 100이니까 3분의 1이네. 여기는 청장연층 인구 비율이 3분의 1일 거고 32.4이 되겠지. 여기는 280, 480이죠. 480분의 200이네. 여기보다는 더 많아 보이죠. 여기 더 많죠. 그래서 A 국가는 B 국가는 청장연층 비율이 낮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비율 계산하라 이런 게 이거는 약간 팁으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게 사회문화에서 도쿄 분석하려면 타임어택이란 말이야. 근데 시간 약간 이거를 일일이 100에서 300을 나눠서 100 나누기 3 하는 300 해가지고 여기 0점 여기 3에서 뭐 90 이렇게 해가지고 100 나누고 3, 3, 3 이렇게 하면 시간 진짜 많이 걸리죠. 당연히 나누기 하면.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52분의 38 여기는 54분의 39 뭐 이런 거 있을 때 어느 게 더 큰지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돼. 어느 게 더 큰지 알겠니? 바로 이런 거 구하는 게 엄청 자주 나오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 분모는 몇 개 갔어요? 오른쪽으로 2개 갔지. 2. 분자는 몇 개 갔어요? 1에 1개 갔잖아. 이건 뭔 얘기냐면 이게 전체 구슬이라고 칩시다. 전체 구슬. 전체 구슬인데 흰 구슬, 빨간 구슬이 있는 거야. 흰 구슬, 빨간 구슬. 근데 위에가 하얀 구슬이라고 칩시다. 하얀 구슬과 빨간 구슬의 합이 52개인데 맞죠? 소금물 농도라고 봐도 똑같아. 전체 소금물이고 이게 소금이란 말이야. 근데 2분의 1이야. 2분의 1. 이런 경우에는 뭘 비교하는 거냐면 원래의 농도랑 내가 변동되는 이 농도 있잖아. 이 농도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농도가 더 많잖아. 그럼 얘가 더 커. 이 농도가 더 적잖아. 이 농도가 더 적잖아. 그럼 얘가 더 커요. 이해하니 뭔 말인지? 자, 봐봐. 소금물에서 여기는 2분의 소금물 농도가 50이지 50. 소금물 농도가 50이란 말이야. 얘는 소금물 농도가 50보다 커 작아. 소금물 농도가 얘 52분의 38이 5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아니 52분의 38 하면 반보다 38이 52의 반보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아니 이게 52 나누면 뭐야 26이잖아. 38이면 26보다 커 작아. 그잖아. 지금 내 이해가 안 가니? 채원아 38이 52보다 큰지 작은 이게 52의 절반보다 큰지 작은지는 이해가 안 갑니까? 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50% 농도가 진한 거지. 여기다가 50%를 부었어. 그럼 농도가 진해지겠어요? 연해지겠어요? 원래 되게 진했는데 진한 거에다가 연한 물을 타. 그럼 농도가 진해집니까? 연해집니까? 연해진다는 말이야. 어디가 커요? 여기가 더 크지. 소금물 농도가 어디가 더 높냐를 보는 거잖아. 비중이 더 크냐는. 농도가 진한 거에다 연한 걸 탔으니까. 그래서 변동폭이랑 변동폭. 분모랑 분자의 변동폭. 요거랑 요 비율하고 원래 있던 거의 비율을 비교해서 이게 더 크면 앞으로 이게 더 클 거고 더 진해질 거잖아.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큰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1초 만에 2 늘었는데 이거는 1 늘었네. 그러면 이게 더 줄었겠네. 농도가 연해졌겠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나눠야 돼요. 다시 여기는 480이죠. 480분의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200분의 100이잖아. 괜찮죠? 여기는 아니 이거 300이구나. 300 맞죠? 200, 300, 300분의 100이잖아. 300분의 100 이거를 3분의 1 여기는 뭐 3분의 1보다는 뭐 해도 좋은데 이렇게 계산해도 좋은데 여기는 얼마 늘었어? 180 늘어났지. 여기는 얼마 늘었어? 100 늘어났지. 맞죠? 야가 얼마야? 50보다 크네? 맞죠? 얘는 50보다 작네? 얘가 더 크겠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해야 시간이 좀 줄어요. 이거 엄청 꿀팁이다. 사회문화 할 때는. 이해를 했니 근데?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가시지 않아? 나중에 쉬는 시간 다시 물어보세요. 알면 좋다 이런 거는. 그러하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이제 피고가 유소년 부양비도 노년 부양비 그다음 피고가 유소년 부양비 100 이거 반 나누면 되죠. 부모가 200이니까 60 노년층 80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작네. 여기는 60이고 80이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이 3번이다. 나머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거 하고 끝날 거라서